자, 우선 1과목 저희 소프트웨어 설계 부분부터 나가볼 예정입니다. 자, 해당 과목에는 이제 총 4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1장은 이제 요구사항 확인, 2장이 이제 화면 설계, 그리고 3장이 애플리케이션 설계, 그리고 마지막 4장이 인터페이스 설계입니다. 그 중에서 이 부분이 지금 요구사항 확인 부분에 이제 해당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을 보게 되면은 뭐에 대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소프트웨어 생명주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이게 왜, 내가 이걸 왜 알아야 하느냐? 우리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이제 개발을 함에 있어서 분명히 이걸 요청한 사람이 있겠죠. 내가 개발자라고 하면은 어떤 회사에서 이런 프로그램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만약 내가 제대로 몰랐어요. 자,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어요? 당연히 개발하는데 오래 걸리겠죠. 이 사람이 요구사항이 정확하게 해결이 되지 않았으면은 이거 내가 생각했던 건 이거 아닌데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했잖아요. 이러면 다시 또 수정을 해야 될 거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은 시간을 통해서 완벽하게 만들어내기 위해 뭘 하겠다?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겠다. 자, 그 과정 속에서 알아야 되는 게 뭐다? 소프트웨어 생명주기라는 건데 소프트웨어 생명주기는 뭐래요?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의 바탕이 되는 것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 정의, 운용, 유지, 보수 과정을 각 단계별로 나눈 것을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생명주기는 개발 단계와 그 각 단계별 주요 활동, 그리고 그 활동에 대한 산출물로서 표현이 되는 건데, 자, 얘를 이제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모형이라고도 하고 소프트웨어 공학 패러다임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때 나오는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소프트웨어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연구가 된 학문입니다. 자, 이 소프트웨어 공학의 기본적인 원칙으로는 이제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품질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증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걸 만약 개발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그 개발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결과 같은 것들을 명확한 기록으로서 유지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저희 소프트웨어 공학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자, 그리고 그 기본 원칙에 대해서도 짧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문제 보면은 소프트웨어 공학의 기본 원칙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입니다. 자, 뭐가 정답이죠? 볼 수 없는 정답? 4번이죠. 자, 왜 그래요? 인력은 최대한 많이 투입을 하는 게 아니라 가능한 효율적으로 투입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기본 원칙이라고 볼 수 없고 이게 문제를 풀 때 딱 정답만 외우시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보기를 또 봐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문제가 똑같이 나올 수도 있는데 보기가 변경될 수도 있고 순서가 바뀔 수도 있는데 4번 오케이 이렇게만 넘어가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기본 원칙에는 품질 높은 소프트웨어 상품 개발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검증이 필요하며 결과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록 유지가 되어야 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두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4번이었구나.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소프트웨어 생명주기에는 이제 모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첫 번째 모형이 뭐냐? 폭포수 모형이에요. 자, 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표 3개. 자, 왜 그러냐면은, 자, 20년도에는 1회, 2회, 3회, 4회 모든 회차에서 출제가 되었었고, 얘 이름이 왜 폭포수 모형이냐라고 하면은, 우리 폭포를 생각을 해보면은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툭툭툭 이렇게 떨어지죠. 그 물 위로 거슬러 올라가나요? 안 올라가죠. 그냥 계속 위에서부터 아래로 계속 떨어지기만 하잖아요. 그것처럼 폭포는 한번 이제 물이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거슬러 올라갈 수 없듯이 이 개발도 이제 과거로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한번 떨어졌으면 계속 이전 단계로 돌아갈 수 없구나라는 특징이 있네 라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폭포수 모형은.
자, 그래서 각 단계를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그 결과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를 하고 승인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 단계를 또 진행을 하는 이런 개발 방법론이 뭐다? 폭포수 모형이다라는 거. 자, 그래서 얘는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가장 폭넓게 사용이 되는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모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 가장 오래됐어요. 자, 오래됐다 보니까 많은 곳에서 사용이 됐겠죠. 자, 그러면 실패했던 전적도 있을 거고 성공했던 전적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넓게 사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인 소프트웨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공 사례도 당연히 많겠죠. 그래서 보기에 뭐 성공 사례가 많다 이러면 당연히 오래됐으니까 오래 사용을 했으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뭐다? 한 단계가 끝나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선형 순차적인 모형. 그래서 다음 단계를 수행하기 위한 결과물이 명확하게 산출되어야 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얘와 관련된 실제 출제됐었던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면은 폭포수 모형의 특징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입니다.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자, 정답 몇 번이죠? 1번이죠. 자, 왜 1번이에요? 우리 폭포가 떨어졌을 때 다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 단계가 끝나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거는 이전 단계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거니까 개발 중에 발생하는 요구사항을 이제 쉽게 반영을 한다라는 거는 어렵다라는 거죠. 자, 이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좀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다라고 하면은 추후 저희가 또 공부를 할 건데 애자일 모형이 이제 요구사항을 쉽게 반영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여겨지는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폭포수 모형의 특징은 순차적이고 단계적이고 오래됐다 보니까 적용한 경험과 성공 사례가 많다라는 거.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다. 자, 그리고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모형 중 고전적 생명주기 모형으로 선형 순차적 모델이라고 하며 타당성 검토, 계획, 요구사항 분석, 구현, 테스트, 유지 보수의 단계를 통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모형은입니다. 우리 방금 뭐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폭포수 모형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우리가 배운 키워드들 다 들어가 있죠. 고전적 생명주기 모형이고 이제 과거로 돌아가지 못하는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선형 순차적인 모델이고 자, 이거 순서도 아까 전에 보면은 여기 타당성 검토 진행하고 그 다음 계획 진행하고 요구 분석 진행하고 설계하고 구현하고 시험하고 유지보수하는 요 단계는 뭐였었다? 폭포수 모형에 해당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왔구나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공부를 제대로 하셔야 되는 게 지금은 저희가 폭포수 모형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하고 폭포수 모형 관련된 문제를 풀고 있기 때문에 아, 이건 당연히 폭포수 모형이지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만약에 애자일 모형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내가 폭포수 모형을 제대로 공부를 안 했어요. 자, 그럼 얘 당연히 헷갈리겠죠. 무슨 모형이기는 했는데 뭐였을까 이러고서는 자, 그래서 공부를 제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나선형 모형, 그리고 우리가 점진적 모형이라고 하고요. 자, 얘도 폭포수 모형보다는 자주 출제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별표 하나는 체크를 해놓겠습니다. 왜냐? 기출문제에 출제가 됐었던 적은 있어요. 자, 이 나선형 모형 같은 경우에는 폭포수 모형과 프로토타입 모형의 장점에다가 어떤 것들을 기억을 해놨다? 추가를 해놨다? 위험 분석 기능을 추가를 해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위험 분석 기능을 추가를 했구나라는 거. 자, 그러면은 이제 헷갈리는 거죠. 아, 내가 폭포수 모형까지는 공부를 했어요. 방금 전에. 그러면은 이게 프로토타입 모형의 장점을 이제 가지고 왔다라는 건데 프로토타입은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얘는 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느냐? 우리 프로토타입이라는 키워드가 나오게 되면은 아, 이거 견본품. 우리 완벽하게 나온 거는 아니지만 최종적인 결과물은 아니지만
얘와 유사하게 견본품을 만들어서 최종 결과물을 예측하는 모형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프로토타입 하면은 견본품 이런 식으로 매칭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얘는 왜 사용을 하느냐? 개발 중간에 요구사항 변경을 좀 용이하게 하려고 요거를 사용을 합니다. 왜냐면은 요구사항을 말하는 사람이 개발을 좀 아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아예 전혀 무지한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 사람은 우리가 좀 전문적인 용어를 막 이야기를 하면서 뭐 이거는 뭐 UI가 어떻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나올 예정인데 여기서 뭐 바꿔야 될 거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편하겠죠. 자, 그래서 개발 중간에 요구사항 변경이 용이하고 얘는 인터페이스를 중점을 둬가지고 개발을 하는 친구구나. 그래서 이 프로토타입 모형의 장점과 폭포수 모형의 장점에다가 위험 분석 기능을 추가한 모형이 나선형 모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왜 이름이 나선형 모형이냐? 이런 식으로 그림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계획 수립.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위험 분석하고. 자, 여기까지 됐다라고 하면은 개발을 해야겠죠. 개발하고 뭐 검증하고 그리고 고객 평가를 하는 거예요. 자, 어떤 과정이냐? 처음에 계획 수립을 해요. 그 다음에 위험 분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발하고 고객 평가를 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불만족스럽대요. 자, 그럼 어디로 다시 또 가는 거예요? 계획 수립하고 위험 분석하고 개발하고서는 또 고객 평가하고 이 과정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 나선을 따라가지고 돌듯이 여러 번의 개발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제 완벽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이 모형이 나선형 모형, 그래서 점진적 모형이라고 한다. 이 개발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들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정밀하게 이미 다 개발이 된 건 거죠. 그래서 유지보수 과정이 필요 없다라는 게 좀 큰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다음 문제를 보게 되면은 자, 프로토타입을 지속적으로 발전을 시켜서 최종 소프트웨어 개발까지 이르는 개발 방법으로 위험 관리가 중심인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모형은입니다. 자, 우리 위험 분석, 위험 관리, 요게 가장 중점적으로 있는 거는 뭐다? 우리 방금 뭐에 대해서 공부했죠? 나선형 모형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자, 그래서 위험 관리라고 하는 중점으로 한다. 요거 키워드 나선형 모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폭포수 모형 문제 풀 때 에자일 모형이라고 잠깐 말씀드렸죠. 자, 우리 에자일 모형은 별표 2개. 자, 얘는 고객의 요구사항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일정 주기를 반복하면서 개발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얘는 이 에자일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민첩하다, 기민하다 라는 것들을 의미를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한다라는 거, 그리고 일정 주기, 스프린트를 이제 반복을 하면서 개발 과정을 진행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절차와 도구보다는 고객, 개인과의 소통을 중점적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에자일 모형은 어떤 특정 방법론이 좋은 게 아니다. 뭐 어떤 이제 특정 개발 방법론이라기보다는 이제 좋은 것을 빠르고 낭비 없게 이제 만들기 위해서 고객과의 소통에 이제 초점이 맞춰진 거고요. 얘는 이제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서 사용이 됩니다. 자, 이 에자일 개발에 이제 4가지 핵심 가치가 있는데 자, 1번 보게 되면은 프로세스와 도구보다는 뭐에 이제 가치를 둔다? 개인과 상호작용에 더 가치를 둔다라는 거. 자, 그리고 방대한 문서보다는 어디에 이제 둔다? 실행되는 소프트웨어에 더 가치를 둔다라는 거. 그리고 계약 협상보다는
고객과의 협업에 더 가치를 둔다. 자, 그리고 계획을 따르기보다는 이제 변화에 반응하는 것에 더 가치를 둔다. 그래서 고객의 요구사항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라는 그거를 알고 가셔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 한번 살펴볼까요? 애자일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1번 보면은 절차와 도구보다 개인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2번 보면은 계획에 중점을 두어 변경 대응이 난해하다. 3번은 소프트웨어가 잘 실행되는데 가치를 둔다. 4번은 고객과의 피드백을 더 중요하게 이제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얘 문제 정답 몇 번이에요? 2번이죠. 자, 우리 애자일 기법 같은 경우에는 뭐다? 계획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고객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문제 정답 2번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애자일 방법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입니다. 자, 우리 애자일 방법론. 애자일 모형을 기반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모형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뭐냐? 자, 앞에서 따로 개념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이제 기출문제에 요것들이 출제가 됐다라고 하면은 제가 이렇게 개념을 따로 남겨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XP라고 하는 거. 익스트림 프로그래밍에서 하나씩 따가지고 온 거고요. 그리고 스크럼, 그리고 칸반, 그리고 크리스탈, 그리고 린 이런 것들, 그리고 기능 중심 개발 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토대로 우리 문제 풀어보게 되면은 몇 번이 정답이 아니에요? 그쵸? 우리 기능 중심 개발, 애자일 방법론에 해당되고요. 우리 스크럼도 해당되고, 익스트림 프로그래밍은 요거 XP를 이제 요거 약자 하나씩 따가지고 온 게 XP입니다. 그래서 얘도 맞고, 우리 모듈 중심 개발론은 애자일 방법론이 아닙니다. 자, 따라서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정답 4번. 자, 그 다음, 우리 아까 전에 이제 애자일 모형을 기반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모형이 있는데, 자, 그 중에 뭐가 있었다? 스크럼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자, 그럼 그 스크럼이라고 하는 게 뭔데? 라고 하면은, 럭비에서 이제 반칙으로 경기가 중단된 경우, 양 팀의 선수들이 럭비공을 가운데 두고서 상대팀을 밀치기 위해 서로 이제 대치해 있는 그 대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키워드로 알고 계셔야 하는 거는 이제 팀원 스스로가 스크럼 팀을 구성을 하고 개발 작업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이제 스스로 해결을 하면 스프린트라고 하는 거는 2주에서 4주 정도의 기간으로 진행이 되는구나. 요 정도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 스크럼 팀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첫 번째 제품 책임자, 두 번째 스크럼 마스터, 마지막 개발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우리 요 세 가지 중에서 문제에 출제가 됐었던 이력이 있는 거는 요 제품 책임자이고요. 자, 얘는 그래서 뭔데? 라고 하면은 이해관계자들 중에서 개발될 제품에 대해 이해도가 가장 높은 사람. 자, 그래서 그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을 해서 요구사항을 작성하는 주체이고요. 요구사항 이렇게 얘기가 안 나오고 요구사항이 담긴 백로그를 작성하는 주체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로그에 대한 우선순위를 지정을 하고 그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품 책임자인 거고 스크럼 마스터는 그냥 그 1일 스크럼 회의를 주관을 하며 이제 그 진행 사항을 점검을 하고 개발 과정에서 발생됐던 장애 요소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들을 이제 공론화를 해가지고 처리하는 거. 그러니까 이 스크럼 팀이 스크럼을 잘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객관적인 시각에서 조언을 해주는 가이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제 스크럼 마스터이고요. 이제 개발팀이라고 한다면은
제품 책임자라고 하는 사람과 스크럼 마스터라고 하는 사람을 제외한 모든 팀원, 그래서 최대 인원 7명에서 8명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제 개발팀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요 스크럼 개발 프로세스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 스크럼 제품 백로그, 제가 아까 전에 백로그라고 하는 거를 잠깐 말씀을 드렸었죠. 자, 제품 백로그는 뭐냐? 제품 개발에 필요한 모든 요구사항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나열을 한 목록이 이제 제품 백로그이고요. 이제 스프린트 계획 회의라고 하는 거는 그 제품 백로그 중에서 이번 스프린트에서 오타 났네요. 스프린트에서 수행할 작업을 대상으로 단기 일정을 수립하는 것, 그게 이제 스프린트 계획 회의. 그 다음 이제 스프린트라고 하는 게 뭐냐? 실제 개발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으로서 보통 2주에서 4주 정도의 기간 내에서 진행을 한다라는 거. 자, 그리고 1일 스크럼 회의라고 하는 거는 모든 팀원이 매일 약속된 시간에 15분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진행사항을 점검하는 거. 그리고 스프린트 검토 회의라고 하는 거는 부분 또는 전체 완성 제품이 요구사항에 잘 부합이 되는지, 이제 사용자가 포함된 참석자 앞에서 테스팅을 수행하는 거. 자, 그리고 마지막 스프린트 회고는 그 스프린트 주기를 한번 싹 되돌아보면서 이 규칙을 잘 준수를 했는가, 개선할 점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기록하는 것이 이제 스프린트 회고입니다. 자, 그래서 순서는 뭐냐? 스프린트 계획 회의하고, 스프린트하고, 1일 스크럼 회의하고, 스프린트 검토 회의하고, 스프린트 회고하는 거. 요 지금 나열된 순서대로 이 개발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작성된 순서구나 라는 거. 자, 그래서 문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진행 순서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가 뭘로 이제 시작을 해줘야 되죠? 미음부터 시작을 해줘야 되죠. 왜? 스프린트 계획을 하고, 계획 회의를 하고, 그 다음 계획한 내용을 토대로 뭘 해야 돼요? 그쵸, 기억. 스프린트. 일정 기간 동안 스프린트를 수행을 하면서 그 다음 뭘 해야 되는 건 거죠? 진행 사항을 매일 점검을 해줘야겠죠. 자, 그래서 1일 스크럼 회의를 하고 그 다음 그 점검을 하면서 하나의 스프린트가 끝나면 그쵸. 검토를 한 다음에 그 검토까지 다 끝났다라고 하면은 이제까지 진행됐던 것들 진행을 되돌아보는 거 이게 순서가 되겠죠. 계획하고 계획한 내용을 토대로 일정 기간 스프린트 수행하고 진행사항 매일 점검하면서 하나의 스프린트가 끝나면은 그걸 검토를 한 다음에 잘 규칙을 준수를 했나 진행사항 되돌아보는 거 이 순서다라는 거. 자, 그래서 해당 문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익스트림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XP라고 하는 것도 우리 위에서 확인을 했는데 XP는 뭐래요? 수시로 발생하는 고객의 요구사항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고객의 참여와 개발 과정의 반복을 극대화를 해서 개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XP 및 개발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는 그냥 딱 알아만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엄청나게 중요하지는 않고 그냥 스스스슥 보게 되면은 자, 사용자 스토리는 뭐냐? 고객의 요구사항을 간단한 시나리오로 표현을 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릴리즈 계획 수립이라고 하는 거는 몇 개의 스토리가 적용되어 부분적으로 기능이 완료된 제품을 제공하는 것을 이제 릴리즈라고 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스파이크라고 하는 거는 요구사항의 신뢰성을 높이고 기술 문제에 대한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별도로 만드는 간단한 프로그램.
그리고 iteration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릴리즈를 더 세분화한 단위를 이제 iteration이라고 하고, 릴리즈는 위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승인 검사는 하나의 iteration 안에서 계획된 릴리즈 단위의 부분 완료 제품이 구현이 되게 되면은 수행하는 테스트를 이제 승인 검사. 마지막 소규모 릴리즈라고 하는 거는 릴리즈를 소규모로 하게 되면은 고객의 반응을 기능별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고객의 요구사항에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 요게 뭐다? 소규모 릴리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시험 문제에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데 익스트림 프로그래밍의 5가지 가치입니다. 자, 5가지 가치 뭐뭐뭐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자, 첫 번째 의사소통이고요. 두 번째 단순성, 그 다음 용기, 그리고 존중, 그리고 마지막 피드백입니다. 자, 이 문제를 굉장히 많이 틀리시는 이유는 사실상 가치에 막 용기라던가 존중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뭔가 누가 봐도 약간 오답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자꾸 얘네들은 무조건 아니겠네 이러고 체크를 하시는데 얘네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단순성, 용기, 존중, 피드백 이렇게 5가지 알아두셔야 되고, 자, 여기서 지금 속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으니까 문제 정답 몇 번이에요? 그쵸. 4번 고객 배제가 되겠죠. 자, 우리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 의사소통 왜 필요합니까? 당연히 중요하죠. 핵심 가치라는 건 중요하다라는 건 거잖아요. 의사소통 왜 필요해요? 고객과 개발자와 의사소통 당연히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중요시하고요. 자, 우리 단순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용되지 않는 구조라던가 알고리즘 같은 것들은 배제를 하겠다. 그러고 가장 효율적인 코딩을 해야 한다라는 거. 아니면 뭐 디자인도 가장 효율적인 것들을 이제 해야 한다라는 거. 그리고 피드백이라고 하는 거는 즉각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가장 빠른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당연히 존중도 필요하고, 용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게 제일 이해를 못 하시는데, 우리 개발자들이 자신감 있게 변화를 수용을 해서 이 고객의 요구사항이 딱 왔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이 용기도 핵심 가치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5가지는 꼭꼭 알아두세요. 왜 그러냐? 요거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문제 정답 4번. 자, 그 다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XP의 주요 실천 방법이라고 해서 작성을 해놨는데, 자, 얘는 시험 문제에 출제가 한번 됐었고, 언제 출제가 됐냐면은 20년도 4회차에 출제가 됐고, 지금은 이제 저희가 회차를 알 수가 없어요. 왜? 사람마다 문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 또 시험 문제에 나온 거니까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첫 번째 짝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서 얘는 뭐냐? 다른 사람과 함께 프로그래밍을 수행을 한다 해서 개발에 대한 책임을 공동으로 나눠가는 환경을 조성하는 거. 우리 짝과 함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공동 코드 소유라고 해서 개발 코드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공동으로 소유한다라는 거. 자, 그리고 테스트 주도 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개발자가 실제 코드를 작성을 하기 전에 테스트 케이스를 먼저 작성을 함으로써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 자, 그래서 이 테스트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뭐 프레임워크 같은 것들, 자동화된 테스팅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이제 요 테스트 주도 개발. 자, 그리고 전체 팀이라고 하는 거는 개발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들, 이제 고객을 포함하는 사람, 모든 전체를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역할이 있고 그 역할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 자, 그리고 계속적인 통합이라고 하는 거는 모듈 단위로 나눠서 개발된 코드들은 하나의 작업이 마무리될 때마다 지속적으로 통합이 된다. 자, 그리고 리팩토링이라고 하는 거, 얘도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데 리팩토링 키워드는 많이 들어보셨죠? 프로그램 기능의 변경 없이 단순화, 유연성 강화 등을 통해 시스템을 재구성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소규모 릴리즈. 자, 얘는 아까 전에도 우리 봤었죠? 뭐라고 했어요? 릴리즈 기간이 짧은 거, 작은 거. 자, 그럼으로써 고객의 요구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총 7가지 확인을 해봤고 문제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XP의 기본 원리로 볼 수 없는 것은 입니다. 자, 몇 번이죠? 자, 정답. 우리 영어로 보니까 갑자기 좀 헷갈리죠? 자, 정답은 1번입니다. 1번은 뭐냐? 순차적 방법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 순차적 방법은 공부를 한 적이 없죠. 자, 순차적 방법은 기본 원리에 해당이 되지 않으며 자, 이 두 번째는 뭐냐? 짝 프로그래밍이고 세 번째 요거는 공동 코드 소유 그리고 요 마지막은 계속적인 통합 이렇게 해서 우리 요 세 가지는 XP 기본 원리, 주요 실천 방법에 해당이 되지만 순차적 방법은 XP와 관련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1번이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 볼까요? 우리 현행 시스템을 파악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왜 필요하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고객의 요청사항에 맞게 개발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개발을 요청하는 경우보다는 우리 시스템이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이런 기능을 좀 추가를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좀 개발이 됐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경우들이 조금 있어요. 자, 그럴 때 이 회사에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을 파악을 해야 하는 이유가 만약에 우리 회사에서는 개발을 할 때 그냥 우리 회사 사양에 맞게 막 엄청 좋은 걸로 해가지고 막 개발을 다 했는데 이 회사에다가 그거를 이제 줬더니 아, 우리는 지금 뭐 하드웨어도 그렇고 뭐 성능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할 수가 없다. 뭐 아니면은 뭐 이쪽은 뭐 윈도우 쓰고 이쪽은 맥 쓰고 막 이러면 당연히 안 맞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파악을 한 다음에 이제 개발을 하는 게 훨씬 좋겠죠. 왜? 이것도 왜 하느냐? 결국에는 우리가 개발자들이 좀 더 편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 현행 시스템 파악도. 그래서 이 현행 시스템 파악하는 단계도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자, 처음 1단계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시스템 구성을 파악을 하고 이 시스템 구성 파악이라고 하는 거는 그 조직 주요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 기관이라던가 이것들을 지원하는 업무로 이제 구분을 해가지고 기술을 하는 거. 자, 그리고 시스템 기능 파악이라고 하는 거는 현재 제공하는 기능들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기능들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주요 기능, 뭐 세부 기능, 하부 기능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을 해가지고 계층적으로 표시를 하고 자, 시스템 인터페이스 파악이라고 하는 거는 뭐 데이터 종류, 그러니까 시스템들 간에 주고받는 데이터 종류라던가 프로토콜이라던가 뭐 연계 유형이라던가 형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명시를 한다라는 거. 자, 2단계에서는 아키텍처 구성을 파악한다라는 거. 최상위 수준부터 해가지고 계층별로 이제 표현이 된 아키텍처 구성도. 자, 그리고 소프트웨어 구성 파악이라고 하는 거는 뭐 소프트웨어들의 용도, 제품명, 라이선스 수, 뭐 적용 방식 이런 것들. 자, 그리고 마지막 3단계에서는 하드웨어 구성 파악, 네트워크 구성 파악인 건데 이 하드웨어 구성 파악에서는 뭐 서버의 주요 사양, 수량, 뭐 단위 업무 시스템들, 뭐 서버의 이중화 적용 여부 이런 것들이 이제 명시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는 서버의 위치, 뭐 서버 간의 네트워크 연결 방식, 네트워크 구성도 이런 것들이 이제 작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현행 시스템 분석에서 고려하지 않아도 될 항목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얘 몇 번이죠? 여러분들이 딱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현행 시스템 분석함에 있어서 아, 얘네들은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거. 몇 번이요? 그쵸. 4번이죠. 인적 자원 분석 필요한가요? 자, 우리는 지금 현행 시스템을 파악한다라는 건 거잖아요. 그렇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겠다라는 건데 시스템과 거리가 먼 거는 뭐예요? 인적 자원 분석이 되겠죠. 자,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얘가 이제 출제가 됐었던 거기 때문에 얘는 이 문제만 나왔었어요. 자, 그래서 얘만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지금 보게 되면은 운영체제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운영체제는 뭐냐라는 거죠. 자, 운영체제 뭐예요? 컴퓨터 시스템의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며 사용자가 컴퓨터를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컴퓨터 사용자와 컴퓨터 하드웨어 간의 인터페이스로서 동작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일종이고 다른 응용 프로그램들이 이제 유용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을 해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컴퓨터 운영 체제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라고 하면은 우리 윈도우 그리고 유닉스, 리눅스 그리고 뭐 맥OS 그리고 모바일 운영 체제에는 iOS, 안드로이드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운영 체제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문제에 사실 출제가 된다라기보다는 이 운영 체제라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너 운영 체제 정도는 알지?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운영 체제가 뭔지 알아두시고 우리가 운영 체제를 이제 약어로 표시하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해서 OS라고 부릅니다. 제가 운영체제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OS라고 말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운영체제가 OS구나 라고 이렇게는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 관련된 문제는 출제가 안 됐었기 때문에 이 개념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우리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DB라고 하는 것과 DBMS라고 하는 거를 똑같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두 개 다릅니다. 자, DB는 뭐예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DB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럼 DBMS는 뭐예요?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DB를 그쵸. 관리하는 겁니다. 정보를 생성을 하고, 뭐를 삭제를 하고, 관리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관리를 해주는 소프트웨어를 이제 우리가 DBMS라고 해요. 자, 이 DBMS가 뭐냐? 요겁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요거 하나씩 따가지고 온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관리. 매니지먼트 해가지고 M. 그리고 시스템 해가지고 S. 자, 그래서 DBMS는 사용자와 데이터베이스 사이에서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정보를 생성을 해주고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주는 소프트웨어다. 그래서 DB와는 개념적 차이가 있으니까 DB는 DBMS다. 요거를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없어야 된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DB의 구성, 접근 방법, 유지 관리 이런 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요 DBMS.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예시로는 우리 자바 관련된 거 JDBC라던가 아니면은 응용 프로그램 관련된 거 ODBC 이런 것들이 예시가 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 DBMS 이거 말고도 또 뭐가 있냐면 오라클, MySQL, SQLite 그리고 기타 등등등 있죠. 걔네들이 이제 다 요 DBMS에 해당이 되는 건 거고 DBMS 분석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좀 있는데 얘네들이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뭐가 있느냐? 가용성, 성능, 기술 지원, 상호 호환성, 구축 비용 이렇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DBMS 분석 시 고려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입니다. 우리 방금 전에 DBMS 고려해야 할 때, DBMS 분석을 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총 5가지 공부를 했었죠. 뭐였어요? 가용성, 그쵸, 성능, 그쵸, 상호 호환성, 기술 지원,
그쵸. 마지막 구축 비용. 이렇게 총 5가지였죠. 자, 여기에 이제 해당되지 않는 거는 뭐예요? 그쵸. 정답 3번이죠. 네트워크 구성도는 따로 보지 않았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3번 확인했고. 자, 우리 이제껏 요구사항 관련해가지고 많이 봤는데, 요구사항이랑 뭔지입니다. 자, 요구사항은 뭐래요? 소프트웨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설명과 정상적으로 운영되는데 필요한 제약 조건 등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이 요구사항들은 나중에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유지보수 과정에서 필요한 기준과 근거가 되겠죠. 너네들이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했잖아.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 요구사항 유형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기능, 기술하는 내용에 따라서 기능 요구사항, 비기능 요구사항, 그리고 시스템 요구사항, 사용자 요구사항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기능 요구사항부터 보게 되면은 얘는 시스템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사항을 이야기를 해요. 얘가 뭘 해야를 하는지. 시스템의 입력과 출력은 어떤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야 하고 이 시스템이 어떤 데이터를 연산을 하고 수행을 해야 하는 건지. 그래서 시스템이 반드시 수행을 해야 하는 기능은 뭐에 이제 해당이 된다? 기능 요구사항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고 비기능 요구사항은 뭐에 이제 해당이 되냐면은 장비에 관련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라던가 요런 것들 아니면 뭐 성능이라고 한다면은 얘네들은 처리 속도가 얼만큼이 되어야 되고 뭐 얘네들은 뭐 3초 만에 페이지가 떴으면 좋겠고 뭐 동적 정적으로는 이 정도의 적용량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으며 뭐 인터페이스로 따지면은 뭐 하드웨어와 통신 간의 인터페이스 아니면은 뭐 다른 시스템 간의 정보 교환에 사용되는 프로토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으면 좋겠다. 뭐 아니면 보안이라고 따지면은 뭐 데이터의 기능, 뭐 운영 접근 통제 이런 것들. 결국 그 시스템이 꼭 필요로 하는 것들은 아닌 건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비기능 요구사항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뭐 법, 제도, 뭐 품질, 뭐 테스트를 할 때 점검하기 위한 것들 이런 것들. 그래서 키워드로 따지면은 기능 요구사항에는 뭐 기능, 입력, 출력, 저장, 수행 등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될 거고 비기능 요구사항이라고 하면은 뭐 성능, 품질, 제약사항, 뭐 호환성, 보안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자주 키워드로 보이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 한번 살펴볼까요? 비기능 요구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1번 봤더니 시스템의 처리량, 반응 시간 등의 성능 요구나 품질 요구는 비기능적 요구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자, 우리 성능, 품질 이런 키워드 나오면 뭐라고 했어요? 그쵸, 비기능 요구사항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비기능이라서 옳지 않고요. 얘가 지금 비기능적 요구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얘 틀렸고. 자, 2번 보게 되면은 차량 대여 시스템이 제공하는 모든 화면이 3초 이내에 사용자에게 보여야 한다는 비기능적 요구이다입니다. 예? 맞죠? 비기능적 요구사항 중에서 지금 성능 요구사항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정답은 2번인 거고, 자, 3번도 마저 살펴보게 되면은, 자,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안전 보안에 대한 요구사항들은 비기능적 요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우리 안전, 보건, 보안, 이런 키워드 나오면 뭐다? 비기능 요구사항이다. 그래서 얘도 틀렸고. 자, 금융 시스템에서 이제 조회, 인출, 입금, 송금의 기능이 있어야 한다는 비기능적 요구이다. 자, 얘는 뭐에 이제 해당이 돼요? 그쵸. 기능적 요구사항에 해당이 되죠. 우리 금융 시스템에서 조회, 인출, 입금, 송금 얘는 꼭 필요한 기능인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부가적인 것이 아니라서 기능적 요구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도 잘못됐기 때문에 해당 문제의 정답은 2번이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요구사항 개발 프로세스에 대해서 나가볼 텐데, 자, 우리 요구사항 개발 프로세스는 개발 대상에 대한 요구사항을 체계적으로 도출을 하고 그것을 분석을 한 다음에 분석 결과를 명세, 글로 작성을 하고 마지막으로 그 명세서가 잘 작성이 됐는가 확인을 하고 검증하는 일련의 구조화된 활동을 이제 우리가 요구사항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거는 뭐다? 순서를 우선 알아두셔야겠죠. 도출하고 요구사항 도출하고 그것들 이제 뭐 엄청 많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이제 뭐 필요 없는 것들 다 뺀 다음에 분석하는 작업들을 갖고 걔네들 이제 글로써 정리해 놓고 잘 써졌나 확인하는 요 과정, 요 순서 꼭 알아두시기를 바라겠고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요구 분석 단계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입니다. 자, 몇 번이죠? 자, 우선 1번을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보게 되면은 요구사항 수집하는 그 타당성 조사를 먼저 하게 됩니다. 이 타당성이 충족이 되게 되면은 도출된 요구사항을 이제 뭘 해야 돼요? 그쵸, 추출 분석을 해줘야겠죠. 자, 그리고 분석까지 끝났다라고 하면은 그쵸, 글로써 이제 명세화를 해야 될 거고 이제 정리가 다 끝났다라고 하면 그 정리된 거를 확인하고 검증하는 단계로서 진행이 되죠. 자, 그래서 해당 문제의 정답은 4번이었었습니다. 자, 그리고 요구사항 개념 유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얘는 엄청 중요한 거는 사실 아니기는 합니다. 자, 그래도 한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자, 우리 얘는 정형 명세 기법과 비정형 명세 기법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 정형 명세 기법은 수학적 원리 기반 모델 기반이고 작성 방법도 역시 수학적 기호 정형화된 표기법으로 작성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미 정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고 간결하게 표현이 될 수가 있고 얘에 대한 종류로는 VDM, Z표기법, 그리고 CSP 등이 있습니다. 이런 기법들이 있다라는 거. 자, 얘와 달리 이제 비정형 명세 기법은 상태, 기능, 객체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 1번 명사, 동사 등의 자연어를 기반으로서 서술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이제 특징이라고 본다면은 전문적이지, 그러니까 좀 덜 전문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내용의 이해가 쉬워서 의사소통이 용이하고 여기서 가장 큰 종류로 따지면 우리 ER 모델링 이런 거 아실까요? 이렇게 생긴 것들. 한번 검색을 해보면은 요건 좀 어렵게 생긴 거고 좀 쉽게 생긴 걸로 보면은 요런 것들 요게 ER 모델링입니다. 비정형 이제 명세 기법에 해당하는 친구예요. 자, 그래서 우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게 되면은 요구사항 명세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입니다. 한번 풀어봐 주시겠어요? 자, 정답 몇 번이죠? 그쵸. 자, 우리 1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비정형 명세기법은 사용자의 요구를 표현을 할 때 자연어를 기반으로 서술한다. 이거 맞죠? 자, 우리 비정형은 자연어를 기준으로 뭐 다이어그램을 이제 작성을 하는 건 거고 우리 정형 명세기법은 수학적 기호로서 이제 정형화된 표기법을 기준으로서 작성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맞고요. 자, 2번 보게 되면은 비정형 명세 기법은 사용자의 요구를 표현을 할 때 Z 비정형 명세 기법을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Z 기법 정형 명세 기법이었나요? 비정형 명세 기법이었나요? 그쵸. 얘는 정형 명세 기법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잘못됐고 비정형 명세 기법에 제일 이제 알아두셔라 라고 했던 건 뭐다? ER 모델링 이 비정형 명세 기법의 종류의 제일 유명한 거에 해당이 됐었죠. 자, 그리고 3번 보게 되면은 정형 명세 기법은 사용자의 요구를 표현을 할 때 수학적 원리와 표기법을 이용을 한다. 그래서 조금 어렵다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마지막 정형 명세 기법은 비정형 명세 기법에 비해 표현이 간결하다.
얘도 맞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 문제 정답 2번이구나 라고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구사항 분석 중에서 요구사항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그 요구사항 개발에 실질적으로 따지면은 첫 단계에 해당이 돼요. 그 요구사항을 이해를 하고 문서화를 하는 그 활동인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 요구사항을 이제 타당성을 조사를 하고 비용과 일정에 대한 제약을 설정을 하며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추출을 하고 목표를 정하고 이런 과정인 건데, 자, 그 안에서 이제 구조적 분석 기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구조적 분석 기법이라고 하는 거는 자료의 흐름과 처리를 중심으로 하는 요구사항 분석 방법을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특징으로는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파악, 문서화하며 분석가와 사용자 간의 대화가 용이하고, 자, 얘는 왜 그러냐? 도형 중심의 도구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구조적 분석 기법에서는 자료 흐름도 DFD라고 하는 것과 자료 사전, 이제 DD, 뭐 소단위 명세서, 개체관계, ERD,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도구를 이용을 해가지고 모델링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구조적 분석 기법에 해당이 되는구나 아시면 될 것 같고,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에서 요구 분석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입니다. 그쵸. 자, 개발 비용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단계이다. 자, 얘가 잘못됐죠. 자, 왜 그러냐? 우리 요구 분석은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의 실제적인 첫 단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라는 거는 이 단계에서 사용자의 요구사항의 타당성을 조사를 하고 비용과 일정에 대한 제약을 설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비용을 설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비용이 가장 많이 소요되지는 않는다라는 건 거죠. 그래서 문제 정답 2번이구나 라는 거. 자, 그리고 아까 전에 구조적 분석 기법에서는 자료 흐름도 자료 사전, 뭐 소단위 명세서 자료 이제 개체 관계도 ERD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모델링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럼 자료 흐름도가 뭔데? 라는 건 거죠. 자, 자료 흐름도는 요구사항 분석에서 자료의 흐름 및 변환 과정과 기능을 도형 중심으로 기술하는 방법을 이제 자료 흐름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얘도 그림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플로우 차트. 자, 요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얘가 요렇게 진행을 하고 만약 여기서 이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여기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그 흐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데이터 흐름도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됩니다. 자, 얘는 이제 자료의 흐름과 기능을 이제 프로세스, 자료 흐름, 자료 저장소, 단말 이렇게 네 가지 기본 기호로서 표시를 하게 되고, 우리 프로세스는 원 안에 거의 기재가 됩니다. 표기법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이렇게 원으로 기재가 되거나 아니면은 둥근 사각형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 그 안에 이제 프로세스 이름이 기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얘는 동그라미 안에 작성이 되기 때문에 버블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이제 자료를 변환시키는 한 과정을 나타내는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자료 흐름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전에 보면은 자료들이 어떻게 흘러갈 때 그림을 보게 되면은 선에다가 이제 뭐 구매 주문서, 상품 등록서, 구매 영수증 이렇게 선들이 있었죠. 그 선이 이제 뭐냐라고 하면은 자료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화살표 위에 이제 자료의 이름을 이제 뭐 물품, 코드, 뭐 아까 걔를 예시로 든다라고 하면은 뭐 구매 주문서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자료의 흐름이라던가 이제 연관 관계를 나타내려고 할 때 이 자료 흐름을 이제 기재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자료 저장소라고 하는 거는
그 시스템에서 자료의 저장소,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라던가 파일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나타내고, 요 도형 안에 이제 직선 2개, 그 도형 안에 그 DB 아니면 뭐 파일, 그 저장소의 이름을 이제 뭐 기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물품 대장 이런 식으로. 그 마지막 단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시스템과 교신하는 외부 객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아까 전에 둥근 사각형이다 라고 얘기를 이거 좀 잘못 그리네. 이게 둥근 사각형이다 라고 한다면은 얘는 그냥 직각사각형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냥 자료 흐름도가 뭔지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자료 흐름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그쵸? 자, 3번이죠. 자, 우리 자료 흐름도라는 거는 뭘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료의 흐름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렇다는 건 뭐예요? 시간의 흐름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거는 다른 친구가 하는 일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얘는 뭐냐? 간트 차트입니다. 간트 차트. 뭐 여러분들이 뭐 개발을 한번 프로젝트를 한번 했다라고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1월, 2월, 3월 교수님한테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뭐 저희 1월 동안에는 뭐 계획할 거고요. 뭐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뭐 개발할 거고 2월 달부터 3월 달까지 뭐 테스트 진행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표 제출하는 거 있잖아요. 얘도 그럼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얘보다는 사실 뭐 업무 보고는 이때 진행을 할 거고 뭐 이때는 뭐 요구 분석 단계고 뭐 기초 상세 개발할 거고 시스템 구축하고 요거 월별로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기재를 하는 게 뭐다? 얘는 간트 차트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공부했던 거는 자료 흐름도 데이터의 흐름에 따른 거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을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다라는 거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 요 자료 흐름도의 구성 요소 우리 4가지 공부했죠. 예로 옳은 것은 입니다. 자, 뭐뭐뭐뭐 있었어요? 그쵸? 우선 프로세스 있었으니까 3번 정답 아니고, 자, 그 다음 이제 자료 흐름이라고 하니까 데이터 플로우가 되겠죠. 자, 그래서 4번도 정답이 아니고, 자, 그 다음 자료 저장소에 해당되는 데이터 스토어 얘 정답이고, 자, 그리고 맨 마지막이 뭐예요? 단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터미네이터. 그래서 요거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구성 요소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자료사전 이게 뭐냐? DD 우리 아까 위에서 어디서 봤냐면은 여기 구조적 분석 기법 했을 때 여기 자료사전 등의 도구를 이용을 해가지고 모델링을 한다라고 되어 있었죠. 자료사전 요겁니다. 지금 자, 그건 그럼 뭔데? 라고 하면은 자료 흐름도에 있는 자료를 더 자세히 정의를 하고 기록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얘는 데이터를 설명하는 데이터라고 해서 메타데이터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자료 흐름도에 시각적으로 표시된 자료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모아서 개발자나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알아두셔야 하느냐? 요 기호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필기에 자꾸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요게 좀 헷갈리니까 자꾸 틀리세요. 나는 이건 못할 것 같아. 포기야. 이러고서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번에 이제 시험을 봤던 분들도 요 문제가 꼭 출제가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알아두세요. 기호하고 의미를 매칭을 시키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선 요 는 기호는 뭐다? 자료의 정의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뭐로 구성이 되어 있다 라는 거를 설명을 하는 거고, 요 플러스는
자료의 연결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 그리고 요거 AND를 뜻하는 거죠. 자, 그리고 요거 괄호, 소괄호 표시는 자료의 생략을 얘기를 하고 이 자료들은 생략이 가능하다. 생략 가능한 자료들의 요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거 대괄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까 전에 연결, 요게 and, 그리고를 뜻한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또는을 뜻합니다. 요거 여기 짝대기가 빠졌는데 요거 일자기호거든요. 일자기호. 자, 저게 이제 또는을 뜻하는 겁니다. 요 짝대기가 빠졌어요. 자, 얘는 자료의 선택 또는을 의미를 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요거 물결 괄호 같은 경우에는 자료의 반복을 뜻해요. 그래서 이렇게 써놨다라고 하면은 n번 이상 반복을 해라 라는 건 거고, 잘 안 보이시나요? 위에다 써드릴까요? 요게 이제 n번 이상 반복해라. 그리고 만약 이게 위로 이제 작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최대로 n번 반복해라 라는 거. 자,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n과 m 사이, 즉 n보다는 크고 n보다는 아래, n 이상 n 이하로 반복을 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요 물결 기호가 자료의 반복을 의미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요거 별표 2개. 자, 이거 우리 주석 처리하는 겁니다. 자료의 설명을 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사전에서 자료의 반복을 의미하는 것은 입니다. 자, 몇 번이죠? 그쵸. 자료의 반복을 의미를 하고 있는 거는 얘죠. 자, 그렇다면은 자료의 생략을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생략 가능한 자료. 그쵸. 이거죠. 자, 지금 얘 관련된 문제가 자꾸 나오는 건 뭐예요? 자주 출제가 됐었으니까 요 기호만 바꿔가지고 이거 말고도 또 나왔던 게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의 선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그냥 똑같이 해놓고서는 여기다가 생략 대신에 여기 선택을 의미하는 것은 이렇게 해놓으면은 아니죠. 선택은 요거죠. 대괄호. 우리 다시 한번 여기 보게 되면은 얘가 선택입니다. 자, 그래서 얘가 정의, 연결, 생략, 선택, 반복, 설명이구나 라는 거. 시험 문제에는 선택, 반복, 생략 요 세 가지가 나오고 요 설명도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자주 출제가 된다라는 건 뭐다? 얘 정도는 외워두셔야 된다라는 건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구사항 분석을 위한 케이스입니다. 자, 요구사항 분석을 위한 자동화 도구는 요구사항을 자동으로 분석하고 요구사항 분석 명세서를 기술하도록 개발된 도구를 의미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종류로는 지금 SADT 그리고 SREM 그리고 PSL 그리고 PSA 그리고 TGS 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사실 얘네들을 다 외우시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것들만 알아두시면 되느냐? 문제에 출제된 거는 알고 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 키워드만 우선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그 종류의 우선 SADT라고 하는 거는 우선 회사를 우선 알아두시면 편합니다. 얘는 어느 회사냐면은 소프트테크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사에서 개발을 했고, 자, 시스템의 정의, 소프트웨어 분석, 그리고 시스템 소프트웨어 설계를 위해서 이제 널리 이용이 되는 구조적 분석 설계 도구이면서요.
그 다음 SREM 이라고 하는 애는 어디서 개발을 했느냐? TRW. 여기 4가 우주 국방 시스템 그룹에 의해 이제 실시간 처리 소프트웨어 시스템에서 요구사항을 명확히 기술하도록 할 목적으로 개발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또 특징이라고 따지면은 RSL이라고 하는 것과 REVS를 사용하는 자동화 도구이구나 라는 거. 자, 그래서 요 RSL이라고 하는 거는 요소, 속성, 관계, 구조들을 이제 기술을 하는 요구사항 기술 언어이고요. 맨 마지막이 language예요, 언어. 자, 그리고 REVS라고 하는 거는 RSL로 기술된 요구사항들을 자동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요구사항 분석 명세서를 출력하는 이제 요구사항 분석기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나왔었던 게 또 뭐 있어요? PSL, PSA. 자, 얘는 미시간 대학에서 개발을 했고, 여기 나온 것처럼 PSL이라고 하는 것과 PSA를 사용을 하는 도구입니다. 자, 그리고 TAGS라고 하는 거는 RSL로 기술된 요구사항들을 자동으로 분석하여 요구사항 분석 명세서를 출력하는 요구사항 분석기입니다. 아니요, 죄송해요. 잘못 써왔죠, 제가. 위에 있는 거를 요걸 적어버렸죠. 자, 우리 얘는 시스템 공학 방법 응용에 대한 자동 접근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개발 주기 전 과정에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자동화 도구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냥 어느 사에서 개발을 했는지 얘가 뭔지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시험 문제에는 딱 요거 한 문제 출제가 됐었거든요. 요 관련된 내용으로는. 자, 소프트테크사에서 개발한 것으로 구조적 요구 분석을 하기 위해 블록 다이어그램을 채택한 자동화 도구입니다. 자, 얘 뭐죠? 그쵸. 자, 우리 키워드로 따지면은 요 소프트테크사. 자, 요게 가장 큰 특징. 그리고 블록 다이어그램 채택이라고 하는 게 우리 SADT의 대표적인 특징이고요. 이제 여러 종류들 중에서도 출제되었던 문제 보기 정도 좀 알아두시는 게 좋고, 우선 얘 정답은 4번이었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히포라고 해가지고, 자, 얘는 뭐냐라고 하면은 시스템의 분석 및 설계나 문서화할 때 사용되는 기법으로서 시스템 실행 과정인 입력, 처리, 출력의 기능을 나타내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히포의 특징을 묻는 문제들이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거는 우리 알아둬야겠다라는 건 거죠. 자, 그래서 좀 더 정리를 해보면은 히포란 무엇인지는 우선 여기에 기재를 해놨고요. 자, 우선 얘는 체계적인 문서 관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얘는 기호라던가 도표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겠어요? 글로만 사용하는 것보다 보기 쉽고 이해하기 쉽다라는 건 거죠. 자, 그리고 얘는 변경하고 유지 보수하는 것도 용이합니다. 자, 그리고 기본 시스템 모델은 입력, 처리, 출력으로 구성되며 하향식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문서화 도구입니다. 우리 하향식 소프트웨어 개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따가 배울 예정입니다. 상향식과 하향식 이렇게 해서 자, 우선은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시스템의 기능을 여러 개의 고유 모듈들로 분할을 해서 이들 간의 인터페이스를 계층 구조로 표현한 것을 이제 우리가 히포 차트라고 부르게 되고 그 히포 차트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시적 도표, 도식 목차, 총체적 도표, 도표 이제 총괄 도표, 그리고 세부적 도표 등이 있습니다. 자, 얘네들도 정리를 해볼까요? 자, 첫 번째 가시적 도표는 시스템의 전체적인 기능과 흐름을 보여주는 계층 구조도이며 두 번째 이제 총체적 도표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기능을 기술한 것입니다. 그래서 입력, 처리, 출력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도표. 마지막 세부적 도표는 상세도표라고 불리며 총체적 도표에 표시된 기능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들을 상세히 기술하는 도표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되셨으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포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입니다. 자, 1번 상향식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문서와 도구이다. 2번 히포 차트의 종류에는 가시적 도표, 총체적 도표, 세부적 도표가 있다. 3번 기능과 자료의 의존 관계를 동시에 표현할 수 있다. 4번 보기 쉽고 이해하기 쉽다입니다. 자, 몇 번이 정답이죠? 우리 특징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를 확인을 했는데 그쵸. 1번이죠. 자, 우리 제일 큰 특징으로 뭐가 있었어요? 그쵸. 하향식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문서와 도구라는 게 있었죠. 제가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히포의 특징을 묻는 문제들이 출제가 된 적이 있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가장 큰 특징은 이제 뭐다? 하향식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도구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몇 번? 1번.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제 UML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별표 3개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UML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시스템 분석, 설계 구현 등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아이고, 똑같은 게 또 나왔네요. 자,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시스템 개발자와 고객 또는 개발자 상호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표준화한 대표적인 객체 지향 모델링 언어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마지막 L에서 볼 수 있듯이 랭귀지이고요. 자, 언어이구나 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 우리 UML을 이용을 해가지고 시스템의 구조를 표현하는 6개의 구조 다이어그램과 시스템의 동작을 표현하는 7개의 행위 다이어그램을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각각의 다이어그램은 사물과 사물 사이의 이제 관계를 용도에 맞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이 UML의 구성 요소를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왜 알아두셔야 되느냐? 우리 보기는 항상 몇 개예요? 4개죠? 자, 얘는 구성 요소 총 몇 개예요? 하나, 둘, 3개입니다. 자, 다른 거 하나 끼워 넣고 옳지 않은 것은 하면은 문제 내기 얼마나 쉬워요? 자, 그래서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뭐뭐뭐가 있다? 사물,
관계 다이어그램. 자, 그래서 사물 things 그리고 관계 relationships 그리고 다이어그램. 그래서 영어로도 혹시 모르니까 알아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UML의 기본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입니다. 그쵸? 몇 번이에요? 그쵸? 2번이죠. 자, 우리 things, 사물 정답이고요. 자, relationship, 관계 정답이고 다이어그램도 맞습니다. 우리 터미널 단말에 대한 거는 따로 없었어요. 그래서 구성 요소가 아닙니다. 문제의 정답은 몇 번? 2번. 자, 그리고 UML 구성 요소 중에서 사물, 관계, 다이어그램 이 중에 지금 관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관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별표 하나 치고요. 관계란 뭐냐? 사물과 사물 사이의 연관성을 표현하는 것으로 뭐 어떤 것들이 있대요? 연관관계, 집합관계, 포함관계, 일반화관계, 의존관계, 실체화관계라고 하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연관관계를 보게 되면은 그냥 두 개의 사물이 서로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걸 표현하고 싶다. 이런 연관관계 사용하시면 돼요. 뭐 예를 들면은 선생님과 학생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관련이 있죠. 자, 이럴 때 우리가 연관관계로 표시를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짝대기를 찍 그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이거는 이제 선생님과 학생이 서로 관련이 있다, 관계가 있다라는 건데, 자, 한 명의 선생님이 여러 명의 학생을 받을 수도 있고, 한 명의 학생이 여러 명의 선생님한테 수업을 들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계를 표시를 할 때는 뭐 1대1인지 1대 단지, 뭐 다대단지 표시를 하게 되는데, 자, 1대 다일 경우에는 1별 이런 식으로 해서 기호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명의 선생님은 여러 명의 학생을 받을 수도 있고, 한 명의 학생은 여러 명의 선생님을 이제 이제 여러 선생님한테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걸 표시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 뭐 1대1 관계다라고 하면은 1대1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 집합관계에 대해서 보게 되면요. 집합관계는 하나의 사물이 다른 사물에 포함되어 있는 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예시를 하나 또 들어보게 되면은 우리 컴퓨터가 있고, 그리고 컴퓨터하고 포함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또 우리 인쇄하는 프린터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 프린터는 컴퓨터에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죠. 근데 하나의 컴퓨터가 아니라 다른 컴퓨터에, 이 컴퓨터랑만 연관되어 있을 게 아니라 다른 컴퓨터에도 연결을 해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럴 땐 이제 어떻게 사용을 하시느냐? 다이아몬드기는 한데 마름모 모양인데 안을 비워놓는 겁니다. 그러고서는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프린터는 이 컴퓨터에 포함이 되어 있고, 즉 프린터는 컴퓨터에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으며 다른 컴퓨터에 연결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자, 근데 이 포함 관계에서, 이 집합 관계에서 포함 관계라고 하는 게 추가적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얘의 특수한 형태가 포함 관계인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지금 얘는 컴퓨터가 고장이 났어요. 이 컴퓨터 못 써요.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이 프린터, 다른 컴퓨터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건 거잖아요. 자, 이럴 경우에는 이제 집합 관계인 거고, 문이 있고, 뭐 아니면 서랍이 있고, 개에 대한 키, 열쇠가 있어요. 자, 근데 이 문을 열 수 있는 키는 딱 하나밖에 없고, 그 키가 아니면은 다른 문은 열 수가 없습니다. 즉, 이 문이 없어졌을 경우에 이 키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돼요. 자, 얘는 컴퓨터가 없어졌다라고 하더라도 이 프린터 다른 컴퓨터에다가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이럴 때는 집합관계, 얘에서 좀 더 특수한 형태다라고 하면 뭐다? 포함관계라는 거다.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요 다이아몬드 모양의 색칠을 해주시면 됩니다. 검정 색깔. 자, 이러면은 뭐다? 포함관계다. 그러니까 포함하는 사물의 변화가 포함되는 사물에게 영향을 미칠 때, 이런 관계일 경우에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우리 일반화 관계, 얘가 사실은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왔죠. 일반화 관계는 하나의 사물이 다른 사물에 비해 더 일반적인지 구체적인지를 표현을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게 되면은 자동차라는 게 있고 뭐 그 안에는 모닝, 아반떼, 산타페 이런 세부적인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죠. 자, 이랬을 때 이렇게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 차 하위에는 모닝, 아반떼, 산타페 이런 것들이 있다. 뭐 얘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뭐 커피가 있고 그 커피 종류에는 뭐 아메리카노,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뭐 에스프레소, 뭐 라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일반화 관계라고 얘기를 하고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세부적으로 나눠지는 거. 자, 그리고 의존 관계는 연관 관계하고 같이 이제 서로 연관은 있어요. 근데 잠깐 연관을 유지하는 관계인 거예요. 서로한테 영향을 주는 잠깐. 자, 예를 드는 게 제일 유명한 게 뭐예요? 등급에 따라 가지고 할인율이 적용이 되는 건 거죠. 백화점 가게 되면은 백화점 등급에 따라 가지고 할인율이 이제 적용이 되잖아요. 차등적으로. 그것처럼 등급이 높을 경우에는 할인율을 적용을 하고 등급이 낮으면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거 볼 때 점점점점점점 이렇게 해서 점 화살표. 얘네들은 실선이었었고요. 얘는 점선입니다. 점선으로 해서 화살표를 기재를 하는 건 의존관계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 실체화관계라는 거는 사물이 할 수 있는 기능으로서 그룹화가 된 겁니다. 일반화하고 조금 비슷하긴 한데 얘는 하위에 대한 거다라고 하면은 얘도 어떻게 보면 하위이기는 한데 얘는 기능이 아니라 그 주체로 따지는 뭔가 커피, 차 이런 그 사물에 대한 거다라고 한다면은 얘는 행위입니다. 뭐 날 수 있는 그러면은 뭐 비행기도 날 수 있고 헬리콥터도 날 수 있고 또 뭐도 날아요? 뭐 새도 날 수 있고 자 이런 기능으로 행위로 이제 그룹화가 되는 거는 실체화 관계이고 얘는 요 일반화 관계하고 비슷하게 생기긴 했는데 얘는 점선으로 이제 표시가 됩니다. 요렇게. 자, 그래서 그림 나오고 얘가 어떤 관계인가 라고 묻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 잘 알아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문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아래의 UML 모델에서 차 클래스와 각 클래스의 관계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이게 몇 번이죠? 무슨 관계에 대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건가요, 그림이? 그쵸. 일반화 관계에 대해서 지금 예시하고 있는 건 거죠. 우리 커피에서 아메리카노, 뭐 라떼, 뭐 에스프레소 이렇게 했던 것처럼 차에서 우리 아반떼, 뭐 모닝 이렇게 본 것처럼 차 해놓고 버스, 택시 그 하위에 있는 것들 이야기하고 있는 건 거죠. 자, 그래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이어그램은 사물과 도형을 표현을 한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얘가 왜 나왔느냐라고 하면 우리 아까 전에 우리 UML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사물, 관계, 다이어그램 요 세 가지가 구성 요소에 해당이 되고 관계는 공부를 했고 그 다음 이제 다이어그램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 다이어그램 뭐다? 사물과 도형으로 표현을 한 걸. 사물과 빠졌죠. 관계를. 다이어그램은 사물과 관계를 도형으로 표현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이 다이어그램은 정적 모델링에서 주로 구조적 다이어그램을 사용을 하고 동적 모델링에서 주로 행위 다이어그램을 사용을 합니다.
딱 이름부터 뭔가 정적이니까 구조, 동적이니까 행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선은 우리 정적 모델링에 주로 사용이 되는, 정적 모델링에서 주로 사용을 하는 구조적 다이어그램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조적 다이어그램, 얘도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클래스와 클래스가 가지는 속성, 클래스 사이의 관계를 표현을 하는 것. 그래서 시스템의 구조를 파악을 하고 구조상의 문제점을 도출해낼 수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자, 우리 객체 다이어그램이라고 한다면은 클래스에 속한 사물들, 즉 인스턴스를 특정 시점의 객체와 객체 사이의 관계로 표현을 한 것. 자, 우리 럼바우 객체 지향 분석 기법에서 객체 모델링에 활용이 되는 친구가 이 객체 다이어그램입니다. 자, 그리고 컴포넌트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면은 얘는 실제 구현 모듈인 컴포넌트 간의 관계나 컴포넌트 간의 인터페이스를 표현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다음에 배울 배치 다이어그램과 컴포넌트 다이어그램은 둘 다 구현 단계에서 사용이 되는 다이어그램이구나 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고요. 우리 배치 다이어그램은 결과물, 프로세스, 컴포넌트 등 이제 물리적 요소들의 위치를 표현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노드와 의사소통 경로를 표현을 해요. 자, 그 다음 이제 복합체 구조 다이어그램이라고 한다면은 클래스나 컴포넌트가 복합 구조를 갖는 경우 그 내부 구조를 표현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우리 구조적 다이어그램의 종류 중에서 마지막 패키지 다이어그램을 보게 되면은 얘는 유스 케이스나 클래스 등의 모델 요소들을 그룹화한 패키지들의 관계를 표현한다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구조적 다이어그램의 종류에 대해서 봤다라고 하면은 이제 행위 다이어그램에 대해서도 봐줘야겠죠. 여러분들은 얘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도 알아두셔야 돼요. 구조적 다이어그램에는 얘네들이 있고 행위 다이어그램에는 얘네들이 있다라는 거. 안 그러면 안 외우면 헷갈리겠죠. 얘가 구조였나 행위였나 이러고서는. 그래서 이 종류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도 알아두셔야 되고, 자, 얘도 당연히 별표 하나 칠 거고요. 자,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유즈 케이스, 사용자 사례, 이제 사용자 액터와 사용 사례 유즈 케이스로 구성이 돼가지고 이제 사용 사례 간의 여러 형태 관계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며 사용자의 요구를 분석하는 것으로 기능 모델링 작업에 이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이나 객체들이 주고받는 메시지를 표현을 하고요. 자, 커뮤니케이션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시퀀스 다이어그램과 같이 동작에 참여하는 객체들이 주고받는 메시지를 표현을 하게 되는데 메시지뿐만 아니라 객체들 간의 연관까지도 표현을 한다라는 거.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상태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상태에 따라서 하나의 객체가 자신이 속한 클래스의 상태 변화 혹은 다른 객체와의 상호작용에 따라 상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자, 그래서 얘는 럼바우 객체 지향 분석 기법에서 동적 모델링에 활용이 됩니다. 우리 아까 전에 구조적 다이어그램 모델에서 럼바우 객체 지향 분석 기법에서 객체 모델링에 활용되는 친구 뭐가 있었어요? 객체 다이어그램이 있었죠. 자, 얘와 이제 같이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다? 럼바우 객체 지향 분석 기법에서 동적 모델에 활용이 되는 상태 다이어그램이 있다. 아까 걔는 객체 모델링에 활용이 되고 얘는 그쵸, 동적 모델링에 활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다이어그램. 자, 활동 다이어그램은 이제 시스템이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객체의 처리 로직이나 조건에 따른 처리의 흐름의 순서에 따라 표현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상호작용 개요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상호작용 이제 다이어그램 간의 제어 흐름을 표현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타이밍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객체 상태 변화와 시간 제약을 명시적으로 표현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엄청 강조했죠. 럼바우 객체 지향 분석 기법에서 동적 모델링에 활용되는 다이어그램은입니다. 자, 우리 럼바우 분석 기법과 관련된 다이어그램은 총 2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하나는 정적 모델링에 활용이 되는 구조적 다이어그램의 다이어그램 중 하나인 뭐가 있었어요? 객체 다이어그램이 있었고,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뭐예요? 럼바우 객체 지향 분석 기법에서 동적 모델링에 활용이 되는 행위 다이어그램에 상태 다이어그램이 있었죠. 자, 우리 여기 상태 다이어그램이 이제 럼바우 관련된 거. 얘도 객체 다이어그램이 럼바우 관련된 거다라고 설명드렸었잖아요. 그쵸? 자, 얘는 어디에 해당이 됐었다? 정적 모델링에 활용이 되는 구조적 다이어그램 중 이제 객체 다이어그램이 이제 해당이 되는 건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뭐다? 럼바우 객체 분석 기법에서 동적 모델링에 활용이 되는 행위 다이어그램인 상태 다이어그램이 있었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스테레오타입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테레오타입은 UML에서 표현을 하는 기본 기능 외에 추가적인 기능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이 되는데요. 요 겹 화살표 요렇게 요 안에다가 이제 표현할 형태를 기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표현되는 이제 형태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include. 자, 얘는 뭐냐? 누가 봐도 약간 포함하려고 한다라는 것 같죠? 연결된 다른 UML 요소에 대해 포함 관계에 있는 경우. 자, 그리고 extend. 자, 얘는 연결된 다른 UML 요소에 대해 확장 관계에 있는 경우. 이거 외에도 어떤 것들이 있느냐? 뭐 인터페이스 정의하겠다라고 하면은 저 겹 화살표 안에다가 인터페이스 작성하시면 되고, 저 겹 화살표 안에다가 뭐 exception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예외를 정의하겠다라는 거. 뭐 그리고 저 겹괄호 안에다가 뭐 constructor 하면은 생성자 역할을 수행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뭐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요 스테레오 타입은 겹 화살표를 이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UML에서. 자, 그래서 문제가 없군요. 자, 문제라고 한다면 아마 그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UML 확장 모델에서 스테레오 타입 객체를 표현할 때 사용되는 DO는 이렇게 해놓고 요런 거 해놓고 아니면은 뭐 요런 식으로. 물결과를 잘못 그렸어요. 아니면 이렇게. 자, 이 중에서 스테레오 타입 객체 표현할 때 사용하는 기호 작성하시오. 이렇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표현하시면 돼요? 아, 이거지.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시퀀스 다이어그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우리 시퀀스 다이어그램 공부했었는데 걔는 어디에 해당이 됐었나요? 구조적 다이어그램에 해당이 됐었나요? 행위 다이어그램에 해당이 됐었나요? 우리 방금 전에 공부했었죠. 자, 시퀀스 다이어그램 어디에 해당이 돼요? 그쵸, 행위 다이어그램에 해당이 되죠. 자, 그래서 이 시퀀스 다이어그램이 뭐라고 했어요? 시스템이나 객체들이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액터, 객체, 메시지 등의 요소를 사용을 해서 그림으로 표현한 것을 이야기를 한대요. 자, 그래서 얘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요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요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 시퀀스 다이어그램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요 사람, 그리고 객체, 그리고 생명선이 요거거든요.
자, 그리고 실행상자. 여기 지금 실행되고 있는 거. 그리고 메시지는 여기 지금 주고받는 거 보이실까요? 가입정보 입력, 가입정보 저장, 중복 여부 확인.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액터라고 하는 거는 그 시스템으로부터 서비스를 요청하는 외부 요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던가 외부 시스템이 이제 될 거고, 객체라고 하는 거는 그 메시지를 주고받는 주체가 되겠죠. 그리고 생명선이라고 하는 거는 이 객체가 메모리에 존재하는 기간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객체 아래다가 이렇게 점선을 찍찍찍찍찍찍 이렇게 그어가지고 표현을 하는 게 이게 생명선, 라이프라인. 그리고 실행상자는 요거 네모 요건데 메시지를 이제 주고받겠죠. 이 객체랑 얘네들이 이제 메시지를 주고받을 텐데 그게 서로 구동되고 있음을 표현을 하는 것이 이제 실행상자. 그리고 요게 주고받는 메시지가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시퀀스 다이어그램은 액터, 생명선, 실행상자인데 상자가 빠졌네요. 메시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그 마지막 하나가 객체죠.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UML에서 시퀀스 다이어그램의 구성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입니다. 자, 우리 뭐뭐뭐 있다라고 했어요. 구성 요소 5가지였는데 뭐 생명선, 그쵸, 실행상자, 액터도 있었고요. 그 서비스를 요청한 외부 요소, 그리고 객체도 있었죠. 메시지를 그 주고받기 위한 주체, 그리고 마지막 그 객체들이 주고받는 그쵸, 메시지까지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해당되지 않는 거 뭐 있어요? 그쵸, 3번 확장이죠. 그래서 해당 문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저희 1과목 1장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